안녕하세요, 국현입니다. 엊그제 5월 모의고사가 있었는데요. 이제 6평 전에 마지막으로 보는 모의고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험에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번 5월 모의고사 전반적으로 어땠는지 한번 쭉 총평과 리뷰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6평을 대비하는 방법까지 간단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5평 자체는요, 전반적으로 좀 평이한 난이도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엄청 어렵다라는 느낌은 받기 아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EBS에서 오답률 순위를 봐도 비문학 문제 정도, 한 지문 정도가 그나마 이제 한 오답률 60% 정도가 이제 육박하는 문제였고, 나머지는 좀 굉장히 평이한 정도로 이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1등급 컷만 보아도 1등급 컷이 지금 한 95점인가 그렇거든요. 전반적으로 좀 엄청 어려운 시험이었다라고는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시험 보면서 느꼈던 바는 뭐냐면요, 저번 3평이 좀 되게 악랄했잖아요. 제가 따로 영상도 올릴 정도로 이제 문제 퀄리티가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었던 데다가 좀 전반적으로 좀 굉장히 좀 어려운, 그 다음에 난해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걸 최대한 좀 걷어내고 좀 심플하게 아마 갔던 것 같습니다. 맨 앞쪽에는 뭐 독서론 지문은 그렇게 틀릴 문제가 많이 없었던 것 같고, 만약에 틀렸다고 한다면 아마 실수가 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뒤쪽에는 이제 철학 지문이죠. 쇼펜하우어 지문인데, 요 지문 같은 경우에는 좀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아무래도 좀 읽는데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역사적 기법을 좀 도입해서 좀 키워드와 그 주변 내용만 중심으로 문제를 푼다면 오히려 좀 심플하게 문제가 풀리는 걸 많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이 문제 중에서 8번 문제 있죠. 요게 그나마 좀 오답률이 높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제대로 키워드만 잡는다면 굉장히 간단하게 문제가 풀립니다. 보시면 이제 8번 문제가 해서 여기 뒤쪽에 있는 이제 5번이 답이거든요. 5번이 답인데, 이 뒤쪽에 있는 이 뿔 있죠? 이 뿔이 어떤 의미로 서로 쓰였냐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키워드를 서로 다른 실제로 잡고 들어가서 본문에서 그 내용을 찾게 되면요, 정확히 반대가 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5번 정답이구나 라고 바로 알 수 있었던 그런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대망 이제 두 번째 지문이 있는데, 요 지문, 뭐 자기 주변 유체, 뭐 이제 감수기 요 지문인데, 요 지문이 그나마 좀 난이도가 있었던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시를 좀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스캔한 내용이거든요. 이제 요것들을 표시해놓은 이유가 간단히 몇 문제만 풀어보려고요. 그래가지고 요 스캔 자체는 이제 제 원칙에 의거한 스캔인데요. 이전 영상들 찾아보시면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개념어랑 키워드 이 정도만 스캔해놓은 이 상태를 기반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이제 12번 문제랑 뒤쪽에 나오는 여기 13번 문제 두 문제거든요. 1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보기 이제 그래프이다 하면서 막 되게 복잡한 뭔가를 막 주고 있어요. 그죠? 이거 딱 보자마자 아마 좀 패닉이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문제 사실 굉장히 심플하게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일단 그래프가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뭘 봐야 되냐? 맨 처음에 X축과 Y축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뭔 그래프인지 파악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이게 뭐야? 시간에 따라서 감쇄력이 어떻게 변하냐라는 그런 그래프 같아요. 뭐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이런 그래프인 거는 우리가 확인했어, 그지? 자, 그리고 이제 선지를 봅시다. 1번. 자, 건물의 진동이 시작될 때 가속도 감지기 질량체가 앞전 숫자의 힘을 가는 방향은 A에서 피스톤이 이동한 방향을 반대겠군이라고 했어요. 사실 뭐 말이 어렵지만 그래도 핵심에 보자면 뭐야? 여기 나오는 이 방향이 시작될 때 있었던 이 방향이 A에서 피스톤이 이동한 방향과 반대겠군이라고 했어요. 자, 이게 여러분 요 원리를 이해하고 막 이걸 복잡하게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좀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역설계로 접근한 이유가 뭐야? 간단하고 심플하게 풀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간단히 어떻게 푸냐 볼게요. 1번부터 다시 볼게요. 자, 봐봐. 이 질량체가 앞전 소자의 힘을 강한 방향이랬어요. 그죠? 자, 그럼 이거 키워드 잡고 들어가 볼게. 자, 질량체가 앞전 소자. 볼게요. 자, 이거 나온 거 어디 있어? 이게 나오죠. 바로 나오죠. 나 특정 질량 가진 질량체가 방향 나왔죠. 어떻게 가는데 지금? 자, 건물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앞전서 힘을 가는데. 오케이. 그럼 알겠다. 봐봐. 여기 나온 이 진동이 시작될 때 질량체가 앞전서 힘을 가는 방향, 이건 뭐였어? 이건 무슨 방향이야? 건물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겠죠. 그죠? 자, 그럼 이쪽 볼게요. 피스톤 이동의 방향. 자, A에서 피스톤 이동의 방향 볼게요. 자, 피스톤은 어디 있을까? 여기 나온다. 피스톤. 자, 피스톤이 이동하는 거. 어떻게 이동한대? 건물 이동하면 건물의 운동 방향으로 이동한대 라고 했어요. 뭐가? 피스톤이. 오케이. 그럼 얘는 뭐야? 건물의 운동 방향으로 이동하네. 어때요? 두 개는 지금 정반대네. 맞네요. 우리 이 원리를 이해하지 않고도 지금 문제 풀고 있어요. 그죠? 1번은 괜찮겠다. 2번 볼게요. B에서 피스톤 이동하는 방향은 D에서 자기 주변 유체가 이동한 방향과 서로 반대겠군이라고 했어요. 자, B에서 어디? 여기서 피스톤 이동하는 방향이 있을 거고요. 자, 요건 다시 뭐라고? 이거는 건물의 운동 방향으로 그렇지 이동하는 거였어요. 지금 B에서의 이동 방향, 그죠? 그다음에 어디 나오니? D, 그렇지? D는 여기다. 여기서 자기 주변 유체가 이동하는 방향과 서로 다르겠군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일단 이거 볼까요? 자, 자기 주변 유체가 이동하는 방향은 이건 뭘까? 이거 어디 나오니? 얘 나온다, 그치? 피스톤 이동하는 방향에 어디? 여기 나오죠. 반대쪽 질량과 이동한대.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피스톤이 일로 가면은 얘는 피스톤 어디로 가? 건물의 운동 방향으로 가고, 그죠? 이것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기 주변 유체가 이동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뭐야? 이거 맞네 라고 우리 판단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짚히는 게 하나 있죠. 뭐야, 지금 여기서 요 지점과 지금 요 지점 물어봤단 말이야, 죠. 자,
요 두 개 차이는 뭐야? 지금 감쇄력이 정반대죠. 얘는 지금 마이너스에 있고 얘는 플러스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쇄력의 문제만 보자면요. 감쇄력이 뭡니까? 건물의 진동을 지금 줄이는 과정이 바로 이제 감쇄 제어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말해서 건물이 지금 여기서는 지금 1로 이동했대. 그치? 1로 이동해가지고 여기서 요만큼 지금 이걸 줄여나갔고 그 다음 이건 뭘까? 건물이 좀 반대로 이동했겠죠. 그죠? 반대로 이동해가지고 또 이만큼 줄여나갔고. 왜냐면 건물이 흔들리니까, 그지? 그럼 뭐야? 이 그래프는 건물이 이렇게 이동했다가 이렇게 이동했다가 하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감쇄력이 변하고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그래프겠다. 그죠? 그럼 뭐야? 여기 있는 요것과 여기 있는 요거는요, 지금 건물의 운동 방향이 정반대겠네. 왜? 흔들리는 거니까, 그죠? 그럼 어때요? 요것과 얘도 마찬가지로 정반대가 될 수밖에 없고, 왜냐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이제. 그럼 어때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건물이 오른쪽에 이동했다 친다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피스톤도 다 볼까? 피스톤도 오른쪽 이동했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건물이 왼쪽 이동했겠지, 그지? 자, 그럼 여기서는 피스톤은 어디로 이동했을까? 당연히 왼쪽 이동했고, 그죠? 그럼 자기 유변 유체는 어디로 이동했을까? 오른쪽 이동했겠다, 그지? 두 개는 지금 어때요? 일치하고 있네요. 서로 똑같겠네요. 정답 몇 번? 2번 고르면 되겠다. 왜? 2번은 틀렸으니까. 서로 다르게 틀렸네요. 아주 간단한 문제였죠. 자, 13번까지 보겠습니다. 윗그리고 기억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물어봤다. 자, 이유를 추론하는 문제는 제가 이제 정기반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유는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냥 단순히 그냥 이동 찾는 게 아니라, 이유, 이제 물어봤잖아. 기억의 이유를 물어봤잖아. 그러면 요 바로 위쪽에 있는 내용만이 이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정확히는 이 바로 위쪽에 나온 내용이 아니면요, 요것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평가는 원래는 그렇습니다. 볼게요. 그럼 이 기억 위쪽에 뭔 내용인지 보자고. 봐봐. 다시 한번 문장부터 볼게요. 감쇄기는 자기 유변 유체가 지니는 기존 점성의 크기만으로 건물의 진동을 감소시킨다라고 했어요. 자, 요것의 이유는 뭐야? 지금 봐봐. 제어기는 감쇄기로 전류를 보내지 않아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것의 일단 첫 번째 1층 이유는 뭐야? 전류를 보내지 않기 때문이네. 그죠? 그럼 전류를 안 보내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자, 전류를 안 보내면 이 위에서 전류 얘기 나오는 거 봅시다. 나온다, 그치? 전류를 보내서 어떻게 되는데, 피스톤 쪽이 자기 점성에서 감쇄기, 자기 유변 유체의 점성이 커진대. 오케이. 전류를 보내면 뭐가 돼? 자기장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죠? 그리고 또 뭐야? 이것의 점성이 커진대. 그죠? 자, 자기장과 점성. 오케이. 전류 이렇게 됐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전류를 안 보내서 점성이 없어지고, 그죠? 그다음에 자기장이 없어지고, 요게 바로 요것의 이유가 되겠다. 그죠? 점성은 볼까? 점성은 뭔 얘기야? 점성은 위에 이제 체크한 거 좀 있을까요? 있네, 그치? 점성 뭐야? 점성 뭐라고 했어? 이게 자기장 형성되면요, 자성 입자가 배열되면서 유체 운동에 저항하는 성질이 있다라는 게 이제 이것이 점성입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럼 다 파악했다. 그럼 요 내용을 우리가 선지에서 담고 있어야겠다. 1번부터 볼게요. 제어기에서 가속도 크기 산출한다. 이거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다음에 자기중 유체가 움직일 수 없다. 이런 내용 나왔어요? 아니죠. 마찰에서 운동 에너지가 여러 에너지 모두 잠재되게 됩니다. 아니죠. 가속도 크기가 제어기 유체 기조가 아니죠. 그죠? 그건 뭐야? 자기장 상승되지 않아서 자기 유변 유체 자성 입자의 배열이 표적됩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네. 자, 요거 뒤에 나온 내용 뭐야? 요거는 점성 얘기겠다 하죠. 5번은 어때요? 우리가 만들어낸 이유와 정확히 일치하네요. 그죠? 정답 몇 번? 5번. 바로 고르면 됩니다. 자, 이런 이유를 묻는 문제, 이유를 추론하는 문제만큼 쉬운 문제가 또 없어요. 왜냐면 그냥 바로 위쪽에 나온 내용을 그냥 바로 위쪽에 나와 있거든. 왜 이렇게 됐는지 나와 있거든. 그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하는 선지가 바로 정답 선지가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요 지문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이론을 이제 사용하는 경제 지문인데, 요거는 뭐 크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어렵다면 이제 15번 문제 정도가 조금 좀 난이도가 있었을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지문 내용에서 잘 뽑아내기만 한다면, 그냥 적용시키기만 한다면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렸을 겁니다. 쭉 넘어가서 이제 고전소설이라든지 아니면 문학 파트 전반적으로 정말 평이하고 정말 무난하게 문제들이 출제를 했어요. 여기는 이 장안절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평이한 그런 내용이었고요. 특히 이제 요 지문 같은 경우에는 보기를 좀 읽고 나면요, 내용 파악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번에 시험 보면서 좀 고전수 좀 어려웠다 하는 분들은 앞으로 좀 보기를 먼저 읽고 들어가는 연습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고전 시가와 그다음에 수필 같은 경우는 아마 생소하다 느낌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데 생소한 거 별개로 문제 수준이 굉장히 쉬웠어요. 근데 이제 22번 같은 이제 표현사의 특징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보통 시간을 좀 잡아먹기 마련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친절하게 문제가 출제가 돼가지고 어렵지 않게 답을 골라낼 수 있었고요. 그럼 이제 26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정말 놀랍게도 이제 한 30초 내로 문제가 풀리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풀리냐? 제가 지난번에 이제 영상 올렸던 것 중에서 보기 3점짜리 문제, 문학 문제 30초 내로 푸는 법이라고 영상 올렸던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고 오시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굉장히 심플한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소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막 엄청 길지가 않았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내용 파악에 큰 무리가 없었을 것 같고요. 문제 풀 때 여기 나오는 이 중략 줄거리 파악했다면 더더욱 쉽게 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쭉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제 현대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마 대부분 좀 처음 보는 현대시일 텐데, 저거 이제 시인 이름 딱 확인하면은 둘 다 이제 일제강점기 시인 아니니까 현대시로 불려도 되겠구나라는 걸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보기를 들어가서 보기에서 힌트를 얻고 나면요, 정말 뭐 해석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평이한 문제 세트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총평을 드리자면, 시간 관리나 아니면 평소에 좀 실전 감각이 익숙하지 않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혹가다 이제 문제에서 함정에 빠지거나 어려움을 겪을 만한 부분들은 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시험이었다고 총평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죠. 6월 모의고사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관련해서 한번 간단히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를 좀 해오셨거나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시거나 해올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딱 3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이 도움이 되는 공부와 도움이 되지 않는 공부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사실 뭐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실제로 많은 학생들은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선생님이 시키는 거 또는 다른 애들이 하는 거 그냥 똑같이 문제집 풀고 뭐 강의 듣고 그냥 문제 풀고 강의 듣고 해설하고 그냥 이게 전부예요. 아마 90% 이상, 95% 이상이 다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95% 이상이 1등급을 받지 못하는 이유예요. 자, 1등급의 비결은 진짜 간단해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공부와 도움이 되지 않는 공부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구별하냐? 내가 이게 공부하는 게 내한테 도움이 될지 어떻게 하냐? 정말 심플해요. 자, 기준을 어떻게 잡으시면 되냐면요, 내가 이거 공부를 해, 내가 이 내용을 공부를 할 때 이 내용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이 내용을 통해서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뭘 얻어갈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언제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뭔 뜻이냐? 뭐 예를 들어서 좋은 공부는 이런 거죠. 내가 이제 풀었던 기출문제 오답 노트가 있어. 오답 노트를 쭉 보면서 내가 어떤 실수를 했구나라는 걸 딱 봐요. 그걸 통해서 뭘 얻어갈 수 있을까요? 다음부터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그런 의식적인 노력을 할 수 있겠죠. 또 이제 뭐가 있을까? 내가 자주 하는 실수가 뭔지를 파악하고 앞으로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연습하고 개선해야 될지를 좀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런 도움 받을 수 있겠는데, 반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되게 어려운 사설 문제를 막 풀어. 되게 엄청 어렵고 막 난해한 사설 문제를 풀고 이 문제 잘 이해도 못했어. 근데 해설지를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답이 3번이구나라는 걸 내가 납득을 했어. 이해를 했어. 자, 이걸 통해서 내가 얻어가는 게 뭘까요? 추상적으로 보면은 문제풀이 실력이 늘어가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명료하지가 않아요. 마치 게임처럼 어떤 능력치가 올라가는지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요, 그건 시간 낭비이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공부입니다. 6평도 그렇지만 수능도 정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것만 공부하기에도 좀 부족한 시간이에요. 정말 크게 도움되지 않는 되게 추상적이고 난해한 그런 것들의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뭘 얻어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불분명하다, 내가 이걸 해서 뭔가 늘어나는 것 같지가 않다 라고 하시면 그냥 바로 그걸 그만두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사실 6평뿐만 아니라 수능 때까지 계속해서 적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평가원의 센스를 체화하라인데요. 자,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 중에서 1, 2등급과 3등급 미만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N수생이 아니라 현역이시라면 아마 이제 이번 6평이 여러분들이 처음 맞닥뜨리는, 그러니까 실전에서 맞닥뜨리는 첫 평가원 시험이 될 거예요. 그죠? 이전까지는 기출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사설이나 아니면 교육청 모의고사를 풀었을 텐데, 생각해보면요, 근데 교육청과 사설의 공통점은요, 바로 평가원 시험을 모방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좋게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평가원에서 잘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왜냐면요, 얘네들은요, 새로운 시도를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평가원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으면은 똑같이 그냥 이런 비슷하게 내야겠다라는 식으로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고요. 반면 평가원은 새로운 문제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뭔가 유형의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되게 새로운 초점에서 뭔가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설이나 교육청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교육청 모의고사는요, 그 직전 연도 수능을 기반으로 출제하는 것이 바로 원칙으로 나와 있고요. 사설은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이제 수능을 모방해서 수능과 비슷하게 내는 것이 목적인 애들이니까요. 따라서 사설이나 교육청은 잘 보는데 수능에서 망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수능뿐만 아니라 이제 9평, 6평 마찬가지고요.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 이거는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당황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이나 사설만으로 수능을 대비하는 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요. 자, 그럼 대체 뭘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평가원의 센스를 체화하셔야 됩니다. 평가원의 감각, 문제 출제의 감각을 체화하셔야 돼요. 감각이 대체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충분히 많이 설명해놨으니까 좀 긴가민가 하신 분들은 제 우측 상단에 지금 링크 띄워놨으니까 이거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보시고요. 이렇게 평가원이 문제를 출제하는 데 있어서는 정해진 감각과 일관된 스탠스가 있습니다. 그 스탠스는요, 평가원이 아무리 새로운 시도를 하더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스탠스예요. 요것들을 잘 체화해서 이것들이 익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감각을 활용하지 않는 사설이나 교육청 문제에 익숙해지다 보면요, 평가 문제 처음 맞닥뜨렸을 때 굉장히 크게 당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요건 사실 이제 공부법이라기보다는 실전에서의 점수를 가를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인데요. 바로 이제 연습을 실전처럼 이라는 말입니다.
뭐 굉장히 뻔한 말이잖아. 이제 많이 들어본 말인데 좀 약간 다른 의미예요. 무슨 뜻이냐? 이제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할 때 요즘은 다 이제 태블릿 PC로 공부하잖아요. 그죠? 뭐 아이패드로 이제 PDF 다운받아가지고 메모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시험장에서는 PDF가 아니라 태블릿 PC가 아니라 종이와 펜을 가지고 그죠? 게다가 심지어 이제 시계도 우리가 이제 디지털 시계가 아니라 아날로그 시계를 보면서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많은 N수생들, 반수생이나 재수생들 만나봤는데 그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평소에 뭐 이제 모의고사나 아니면 뭐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볼 때 굉장히 잘 봤는데 수능장 가서 갑자기 망했다. 점수가 너무 안 나왔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원인 중 하나를 뭘 드냐면요. 이게 내가 수능장 가면 긴장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더라. 가지고 시간 관리를 못해서 문제를 다 못 풀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긴장도 긴장인데 뭐가 큰 문제 중 하나면요. 여러분들이 아날로그 시계를 보면서 또 종이를 넘기면서 문제를 푸는 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물론 당연히 다 시계 읽을 줄 알겠죠. 그죠? 뭐 시계 읽는 걸 모르진 않을 거 아니야. 이제 다 알겠죠. 아는데 근데 그것과 이걸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 시계를 보고 이게 몇 분 남았네 라고 딱 직관적으로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거랑은 조금 다른 문제예요. 딱 보고 알 수 있다 하더라도 감각적으로 이쯤 됐으면 어디까지 풀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몸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수능장에서 시간 낭비 없이 지금부터 열 때까지는 요거 풀 시간이란 걸 여러분이 딱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습을 하실 땐 최대한 실전에 가깝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가볍게 할 땐 뭐 당연히 태블릿 PC나 아니면 무슨 뭐 PDF 다운받아서 푸는 것도 좋지만 정말 실전 같은 연습을 하고 싶으실 때는요, 종이를 출력해서 또 시계도 아날로그 시계로 이제 준비를 해놔가지고, 사실 뭐 제일 좋은 건요, 시간도 우리가 흔히 이제 스톱워치처럼 뭐 80분 맞춰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국어가 시작하는 시간 있죠? 국어가 오전 8시 40분에 시작해서 이제 10시까지 시험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간 또한 8시 40분으로 맞춰놓고 또 10시까지 푸는 걸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때 풀라는 게 아니라 시계만 그렇게 맞춰놓고 이제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내가 명료하게 이 시간쯤이면 요때쯤이면 이만큼 남았구나라는 걸 좀 더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이건 되게 사소한 것 같은데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예요. 이게 안 돼서 내 평소 실력보다 못 보거나 아니면 완전히 그냥 망하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6평 전에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이런 연습을 한번 하고 가시는 거를 정말 권장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제 6평 대비해서 공부법 크게 한 3가지 정도 정리해 봤는데요. 사실 뭐 요것들만 잘 지키셔도 이제 여러분이 평소에 보는 것보다 6평 때 더 못 보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장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할 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뭐가 중요한지, 어떤 공부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공부인지 여러분이 언제나 의식적으로 좀 판단을 하시면 또 공부 효율도 올라갈 거고요. 저도 여러분 똑같이 이제 6평 응시할 거고요. 6평 문제 나오는 대로 이제 풀어보고 바로 이제 총평과 리뷰까지 올려볼 예정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다 6평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저는 그럼 조만간 이제 언매와 화작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국현이었습니다.